거지 1주택자는 해당이 없어요. 지금 전국에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더 많은데 유주택자를 막 다 때려잡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사연인데요. 갈아타기 질문이 있습니다. 상급지와의 갭이 줄면 옮겨 타라고 했는데 올해 매매했으니까 최소 2년은 보유 후 이동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즉시 팔고 이동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갈아타기 조건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1.5배로 가셔라. 두 번째는 최소 취득세 1,000만 원당 1년은 보유하셔라. 이 조건입니다. 근데 하락장이 왔다.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원래 소유했던 집이 2년 실거주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랐다면 1년 만에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럴 때는 2년은 보유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성남 아파트에 거주 중인 4인 가족이고요. 현 시세 12억인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아이들 학군과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분당과 위례로 추려졌는데 둘 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최대 16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12억짜리 살고 있는데 16억으로 가는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위례에서 16억이면 살짝 끝에 있는 친구들이어야 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좀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분당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분당 재건축은 웬만한 서울보다 좋기 때문에 분당은 늘 추천드려 왔었고요. 대신에 모든 재건축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규제가 이어진다면 조합 설립이 난 이후에는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10년 강제 보유해야 되는 건데요. 나는 10년 안에 갈아타기 할 거다라고 한다면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건축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분당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신축처럼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만에 팔 이유는 사실 잘 없어요.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다음 사연인데요. 송파 거여 아파트 매도하려는데 처가댁이 자양동이라 자양동 매수 희망하는데 매물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매물이 없으면 찾아야겠죠. 자양동의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장동, 구이동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양동을 볼 때 보통 자양고등학교 주변 아파트들 많이 보는데 여기가 다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 보니까 소단지가 많아요. 그래도 세대수는 300세대는 넘어야겠습니다. 다음 현재 전세금이 6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 3,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10억 미만의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지금 내방역에서 거주 중인데 이 근처 빌라를 매수해도 되는지 뭐가 나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보고 있는 내방역 근처의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찬성, 아니면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10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신의문역 쪽, 홍제역 주변, 관악 쪽, 인덕원 쪽 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인데요. 동탄의 미래가치는 GTX가 삼성역 정차되는 순간 서울 삼성역 근처의 집값 70%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탄이라는 곳은 너무 좋은데 삼성역 인근의 70%까지 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지금 84제곱이 대략 45억 정도 하는데 이게 삼성역이 GTX랑 연결된다고 해서 갑자기 30억이 되는 거는 조금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84제곱이 19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다른 아파트는 다 가만히 있는데 삼성역이랑 연결된다고 해서 갑자기 28억이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절대 거리라는 요소도 중요합니다. 이동 시간이 빨라도 절대 거리가 멀어버리면 그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탄역 GTX는 삼성역보다도 저는 서울역 연결이 너무 잘하고 봐요. 왜냐, 동탄에서 이미 수서역 가는 열차가 많이 있고 강남 전역을 가는 버스도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강북하고 이 동탄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근데 GTX로 서울역까지 한 번에 빨리 간다? 그러면 강북 일자리 수요도 동탄이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역보다는 서울역 개통이 더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개 사연 봤고요. 추천 아파트는 회원 영상에 올렸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건축과 김부장에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볼 때마다 신나고 해요. 항상 신나지. 내가 생각할 때 형이 신나 있는 이유는 요즘 AI 관련된 주식들이 너무 올라서 신이 안 날 수가 없다. 그래 AI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AI의 인프라 관련된 거, AI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또 전기를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발전소 부품까지 심지어는 쫙 이렇게 AI라는 테마를 가지고 주식도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돈을 벌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저한테 이런 얘기거든요. 워낙 투자한 사람들도 많고 이걸로 먹고 사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 보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게 미래다 그러고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도 상승하고 막 보너스도 뿌리고 그런 모습을 몇 번 봤거든. 이제 나이가 한 40, 50만 정도 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생애 안에서라도 과거에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가 막 간다 분위기였다가 한 방에 간 적도 있고 맞아. 천천히 내려앉은 적도 있는데 맞아. 형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지금과 비슷한 이거는 미래다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막 흥분돼 있던 형이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예요? 요즘 상황과 정말 비슷한 내가 기억하는 엄청난 호황기는 이제 90년대 후반이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세상을 다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호황기가 90년대 후반에 시작됐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99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이 5배가 올랐어. 99년에는 나스닥이 거의 2배가 올랐어. 99년에는 마치 또 1999년이라서 뭔가 막 그 열광적인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99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450개 정도. 한 해에 450개가 상장됐다는 거는 아무나 다 상장시켜줬다는 거야. 그때는 그 닷컴만 붙으면은 얘네가 매출이건 뭐 영업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상장. 그래서 그때 왜 대표적인 예가 패치닷컴. 맞아. 그 패치닷컴이 전설적인 기록이 있어.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의 19배. 슈퍼볼에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미국뿐만 아니야. 코스닥도 99년에 3배 정도 올랐고 그 당시 한국의 인터넷을 대표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다이알패드라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만든 새로운 기술인데 새로운 기술이 1999년에 상장을 했거든. 6개월 동안의 주가가 130배. 제가 이렇게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제대하고 인터넷 기업에 꼭 취직해야겠다. 돈 벌려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엄청난 호황에 그냥 광기처럼 팽창을 하다가 당연히 그러니까 크게 한번 빵 터지지.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잖아요. 나스닥의 고점 대비 80%가 빠져. 물론 80%가 이런 호황기가 한번 터지면 이게 한 방에 빠지진 않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빠진다. 그리고 이때는 닷컴 버블만 있었던 게 엔론이라는 그 엄청난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9.11이 터져. 그래서 왼쪽 눈 맞고 오른쪽 눈 맞고 쌍코피 터지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80%가 빠진 거야. 1929년 대공황 때 주식시장이 10분의 1 토막 정도가 났대. 그러니까 거의 대공황급 하락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조금씩 회복하다가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를 맞아. 그래서 나스닥이 닷컴버블 전 주가를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려. 2015년이 돼서야지 그 닷컴버블 때 물론 고점이지 이거를 회복한다고. 형은 이제 미국 서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테크 버블을 좀 더 몸으로 많이 느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진행되는 또 다른 슈퍼사이클이라면 슈퍼사이클 대호황기였던 금융호황기를 경험을 했는데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미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직업이 뭐야? 그러면은 뱅킹. 그렇지. 특히 인베스먼트 뱅킹. 그치. IB 쪽으로 가야지 돈을 번다. 거기에서 주는 연봉은 다른 데 연봉에 비해서 막 자릿수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 당시 환율로 약 1억 3천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만 불이 넘는 연봉을 초봉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들이 뉴욕에 있는 금융계 자리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제일 똑똑한 애들은 당연히 금융으로 몰리고 거기서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탑 금융회사에 가는 친구들이 부를 거머쥔다. 그냥 당연한 음식처럼 여겨졌는데 그 당시 이제 되게 나이 많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참 내가 보면 신기하던 게 자기가 어렸을 때는 금융이라는 게 정말 멋없는 직업이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이 지금처럼 폭발적이기 전에는 대체로 인베스먼트 뱅킹의 한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데다가 국채를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채는 이자율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어차피 연기금들은 국채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 받아오고 연봉 서열에 따라가지고 연봉 받고 승진하고 이런 엄청 재미없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1980년대 솔몬 스미스 버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 데리베티브 트레이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008년의 금융위기에 촉발제가 되었던 모르게지 백드 시큐리티 전설의 MBS. 부동산을 담보 잡은 거를 주식처럼 파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주담대를 다 모은 다음에 이거를 파는 거죠. 이걸 쪼개가지고 투자 상품을 파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1980년대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후반에 중국인이 수트를 입고 햄튼에서 테니스 치고 위스키 이렇게 마시면서 마치 자기네가 이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2009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시작해. 이때 나스닥이 한 10배 올랐고 이게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긴 호황기네. 그래서 이 시대의 위너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빅테크 기업들이 됐잖아. 그리고 이때의 위너는 단연 미국의 서부야. 그래서 이런 호황기를 보면은 한 지역에 몰리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비즈니스 스쿨에 갔을 때 이제 어떤 금융계에서 오래 일했던 교수가 결국 이 인생이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운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멘토링을 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막 성공할 때는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 보면은 아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못 만났으면 아니면 그때 내가 뉴욕에 안 살았으면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성공을 못한다. 뭐 스티브 잡스가 괴팍한 천재라서 성공했다는 거 하지만 그 괴팍한 천재가 괴팍한 사람한테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 애플 못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왜 여기서 학교 쓰고 교수님 얘기 듣고 있나요? 어차피 운이면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거나 하면 되지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이 좋다는 걸 미국에서 You have to b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스쿨의 목적은 옳은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네가 자꾸 거기서 놀다 보면 옳은 시간이 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을 딱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꿈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운명을 바꿔볼 수 있는 도시는 항상 세계 어떤 딱 시대를 잘라보면 한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되면 글로 전 세계의 청년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술도 꽃피고 과학계 발전도 일어나고 새로운 기업도 생각하는 게 그냥 인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승현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은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 기간에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갈릴리오 같은